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시에서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늘 유쾌한 이야깃거리가 넘쳐나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고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인생이란 묘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배우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잠시 행복해졌지만 그것도 잠시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제 인생은 다시 어지러워졌죠. 하지만 저는 기어이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아냈고 결국 다시 평화를 찾아냈죠. 사람들이 종종 말하잖아요. 억울함은 나누면 줄어든다고요. 가끔 삶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진실과 노력은 빛을 발한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배웠으니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위로와 공감을 얻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빠랑 따로 살았어요. 엄마랑 아빠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거든요. 아빠랑은 어릴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저는 아빠랑 만나는 날을 항상 기다리곤 했지요. 아빠랑 만나는 날은 저한테는 작은 축제 같았거든요. 아빠가 오기 전날부터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빠가 사다 주는 작은 선물 하나에 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재혼하고 나서는 그 만남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아빠가 재혼하신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면서는 두 달도 아닌 석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빠가 더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결국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빠를 보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어요. 석 달에 한 번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고 그마저도 아빠가 급하게 만나서 금방 헤어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사랑했어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한 큰 실수 때문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는 저의 생일날이 있는 주였고 저는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제 생일은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일날 아빠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며 같이 보내자는 말을 꺼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생일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모두 바닥나며 서운하고 답답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참았던 눈물까지 터져 나오려는 걸 억누르며 결국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서럽고 어떻게든 아빠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뭐 잊은 거 없어요?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 지금 출근 준비해야 해서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어떻게 딸 생일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네 생일이었니? 아유, 미안하다. 아빠가 깜빡했구나. 정말 미안해. 아빠, 달력 보면 알잖아요. 아빠 재혼해서 낳은 애 생일이랑 결혼기념일은 잘만 챙기면서 제 생일은 왜 잊어버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만 하지 말고요. 그럼 미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빠가 용돈 많이 보내줄게. 그럼 되겠지? 용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빠 얼굴 보고 싶다고요. 몇 달째 못 보는 줄 알아요?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돼요? 미안해.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가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보자. 나중이고 뭐고 아빠 이제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정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이제는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동안 애써 붙잡아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가족 여행이란 이유로 딸의 생일조차 무시하는 모습에 제가 그저 아빠 인생의 작은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린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말로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빠랑 만나는 걸 거부했어요. 만나자고 연락 와도 무시했고 아빠랑 저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공기만 흘렀죠. 청소년기 내내 그랬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랑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빠가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이미 저와 관계는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었다는 걸 아빠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늦은 후회를 하며 자주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저는 이미 그때마다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그 벽이 너무 높아져서 서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고 아빠도 제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로 멀어졌죠. 그렇게 아빠와의 거리가 멀어진 뒤 저는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엄마 역시 저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고 계셨죠. 하지만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는 학원비며 생활비며 돈 나갈 곳이 많다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낮에는 백반집만 하셨는데 저녁에는 술집까지 겸하게 됐지요. 그때부터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에게만큼은 언제나 웃어주려고 애쓰셨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엄마의 안 좋은 안색을 보며 너무 걱정됐어요. 학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가게 일을 도와드릴까 싶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중학생이 술집에 오는 건 안 된다며 공부나 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던 저에게도 엄마의 가게를 갈 계기가 생겼어요. 때마침 그때가 어버이날이었고 저는 그날 엄마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원이 끝난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카네이션을 들고 엄마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엄마 팔을 붙잡고 억지로 테이블에 앉히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또 누구야? 야, 너 학생 아니야? 왜 학생이 술집에 와 있어? 너 비행 청소년이야? 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왜 오늘 여기 왔어? 엄마가 중학생은 여기 오는 거 아니랬잖아. 어? 빨리 집에 가. 비행 청소년 아니고 이 가게 사장 딸이고요. 아저씨가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 앉혀놓고 마시는 그런 술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태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요. 뭐? 술 장사하는 년딸 주제? 어디서 건방지게 손님한테 이따위야? 제 말을 듣고 열받은 아저씨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뺨을 치려고 했어요. 저는 맞을 것을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뭐 하는 짓이냐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 아저씨의 손목을 꽉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은 사람은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구세주처럼 나타난 그 남자는 술 취한 아저씨를 빠르게 제압했고 자기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남자한테 쫄았는지 결국 그 아저씨는 주랭랑을 치듯 도망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그 남자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셨어요. 남자분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조금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였고요. 엄마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그분께 서비스로 파전을 내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한 촉이 왔어요. 설마 우리 엄마한테 호감이 있나 싶었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며칠 후 엄마가 가게를 쉬던 날 저는 떠보듯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저씨가 엄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떠냐고 말했죠. 엄마는 무슨 소리냐며 당황한 듯 부정했지만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을 보니 왠지 엄마도 그 남자한테 호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얼버무리며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느낌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쯤 지난 무렵 엄마가 그 남자를 저에게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친 남친 사이로 지내셨어요. 그 사람이랑 왜 재혼 안 하냐고 물으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보아온 피곤하고 지친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두 분은 본격적으로 함께 살림을 합치고 재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백반집 일도 새아빠와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새로 생긴 새아빠는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저와 엄마를 아껴주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죠. 그렇게 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빠와의 아픈 기억 때문에 가족이라는 의미에 회의적이었던 저였지만 새아빠와 함께하면서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30살이 되었고 5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와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신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로 2년째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에게 구박을 많이 받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그날도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승진을 준비하기 위해 취직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옆에 앉아있던 신우를 째려보며 말씀하셨죠. 취직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이거 보고 느끼는 바가 없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네가 무슨 열심히를 해? 어제도 방에서 몰래 보니까 쇼핑이나 하고 있던데. 공부하다가 잠깐 본 거예요. 시끄러.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한다고. 신우는 결국 울컥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우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위로해 주기로 했죠.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신우는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신우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어머님도 아가씨가 잘 되길 바라셔서 그러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언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맘처럼 공부가 잘 안 돼. 너무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알아, 나도 그 마음 잘 알지. 공부가 생각만큼 안 될 때 정말 답답하지. 그래도 아가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게 저는 신우와 함께 취업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신우가 혼자서 막막해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주고 공부 계획도 함께 세워줬어요. 면접 준비도 도와주면서 실전처럼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연습하게 했죠. 신우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함께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신우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신우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신우가 마침내 계약직이지만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너무 기뻤어요. 신우는 계약직이지만 꼭 정규직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고 저는 진심으로 신우의 소원을 응원했어요. 정규직이 되겠다는 신우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다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그 회사에서 결혼할 남자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 남자 집안이 꽤 잘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 어머님은 호들갑이 대단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신우가 잘 되니 기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우가 부잣집에 시집 간 이후로 신우와 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은근히 깔보기 시작하는 게 느껴진달까요? 한 번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져갔는데요.
예전이라면 맛있게 먹었을 신우가 갑자기 간이 맞지 않는다며 시댁 가정부의 요리 솜씨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그냥 웃어 넘기려 해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시댁에 갔을 때 신우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좋은데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힐끗 보면서 새언니는 명품 가방 하나도 없냐.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하나 장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주변 시선을 의시간한다고 꼽주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요. 시모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모는 신우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랑 신우 남편을 은근히 비교하시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사위가 참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갔다니까. 아유, 어머님, 그만큼 아가씨가 괜찮은 분이라 좋은 분을 만난 거죠. 아이, 그래. 우리 딸도 괜찮은 애니까 그런 집안에 시집 간 거지. 아유, 그래서 참 아쉬워. 우리 아들도 부잣집에 장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유,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장가 가지 않아서 후회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사람 앞에 두고 그게 할 말이라 생각해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거나 새아가가 싫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새아가 집안도 빵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지. 아이, 왜 내 말을 곡해해서 듣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과 신우는 점점 저를 무시하는 듯 했고 저도 모르게 점점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누이와 어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저는 점점 시댁에 가는 일이 꺼려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제가 그 인간들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분위기였거든요. 언제부턴가 시댁에 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 자리에서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걱정부터 앞서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랜만에 시댁에 한번 방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던 어느 날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는 요즘 서로 얼굴을 못 봤지 않냐며 남편 얼굴 좀 보러 집에 가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죠. 그렇지만 동생이 오빠 얼굴을 보고 싶다는데 제가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라고 했고 신우가 이번 주쯤 찾아갈 것 같다고 하면서 조만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 오려나 보다 나중에 전화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랑 남편은 불금을 제대로 즐겨보려는 마음으로 퇴근길에 엄마 가게에서 부대찌개랑 닭발을 포장해왔어요. 그동안 서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해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고 잔을 꺼내 맥주를 가득 채운 뒤 남편과 웃으며 한잔하려던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체 누가 왔나 싶어 나가보니 예상치도 못하게 신우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 있어 깜짝 놀랐죠. 남편은 예상치 못한 신우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불쑥 찾아온 신우이에게 왜 말도 없이 찾아왔냐면서 따졌어요. 그러자 신우는 조금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새언니한테 얘기했는데 못 들었냐, 이번 주에 온다고 미리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번 주에 온다고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정확하게 약속을 잡아야 하지 않냐면서 난감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버리면 어떡하냐면서 신우이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잔소리를 듣는 신우이의 표정은 썩어갔고 뭔가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 저는 급히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라고 이 상황이 썩 내키는 건 아니었지만 기껏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을 냉대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켜놓은 음식도 있고 이렇게까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잘 왔다고 같이 먹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수습했지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음식을 들기 시작하는데 신우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따라놓은 술이랑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과일 안주 몇 개만 집어먹고 막상 시킨 음식을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하더군요. 저는 왜 안 드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싸구려 음식이라 내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발 잘못 들은 거라 믿고 싶었죠. 아가씨, 지금 이 음식이 싸구려 음식이라고 드시기 싫다고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음식은 못 먹어요. 저랑은 좀 안 맞거든요. 아니, 아가씨, 부대찌개랑 닭발이 무슨 싸구려 음식이에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싼 떡볶이도 잘 드셨으면서. 왜 이게 싸구려 음식이 아니에요? 부대찌개랑 닭발 자체가 남들이 먹고 남긴 거나 안 먹는 부위를 먹거나 해서 만들어진 음식 아닌가요? 부대찌개도 원래 미군이 먹고 남은 보급품으로 만든 꿀꿀이죽에서 시작됐고, 닭발도 솔직히 이런 징그러운 부위를 먹기 시작한 건 살코기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닭발이라도 먹으려고 만든 요리 같은데 아닌가요? 원래 흑인 소울푸드도 하인들이 농장주들 남긴 음식으로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닭발도 뭐 그런 종류 아닌가? 근데 저는 이런 음식은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먹거든요. 아우, 냄새나. 전 저런 거 먹으면 바로 체해요. 야, 넌 말이 좀 심하다. 우리가 먹으려고 준비한 걸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 네가 닭발이랑 부대찌개가 아무리 먹기 싫어도 그렇지. 우리 장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인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너 시비 걸려고 우리 집 놀러 왔냐? 그럴 거면 왜 왔어? 오빠,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해? 내가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만 말한 건데 오빠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예민한 거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예민한 걸로 쳐요, 아가씨. 그러니까 억지로 이 싸구려 음식들 드실 필요 없으세요.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대신 같이 식사를 안 할 거면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저도 아가씨랑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겸상 못 하겠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아니, 내가 새언니랑 오빠 보고 수준 떨어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보고 수준 떨어진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복수를 때리는 거예요? 복수 아니고요. 저도 아가씨처럼 사실만 말한 건데요. 솔직히 오늘 오신 거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가씨한테 오빠 집이라지만 약속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20살짜리도 이렇게는 행동 안 할 텐데. 저도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있기 힘드네요. 진짜 어이없네. 진짜 음식 좀 싸구려라고 했다고 뒤끝 겁나기네. 꼭 이렇게까지 예의 은은하면서 사람을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하세요? 결국 신우와 저는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대판 싸우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신우한테 있었던 찌꺼기 같은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말다툼을 했죠. 남편은 처음엔 우리 둘을 옆에서 중재하려고 애썼지만 신우이가 남편 속을 긁는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남편까지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결국 신우는 화난 얼굴로 일어나더니 거칠게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신우이를 이렇게 보낸 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딴 무례한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싸운 걸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싸우고 나서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시모와 통화를 하게 된 저는 좀 긴장했죠. 그도 그럴 것이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싸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신우이는 당연히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했을 게 뻔하고 혼나는 건 제가 될 게 자명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꺼낸 이야기는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예며느라가야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사부인도 이번에 김장하시지? 네, 이제 슬슬 하시려고 준비 중이세요. 어머, 그러면 사부인께서는 이번에도 그 전복김치 담그신다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김장할 때마다 전복김치를 항상 담그셔서요. 그래? 그럼 이번에 김장 담그면 그 전복김치 좀 넉넉하게 나눠달라고 사부인한테 언제 좀 줄 수 있겠니? 예전에 우리 딸 사돈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네가 우리 집에 나눠준 전복김치를 드렸는데 그게 아주 맛있다고 한 적이 있거든. 그때 그 전복김치 맛이 아직도 생각나시나 봐. 며칠 전에 우리 딸 사돈이 혹시 그 전복김치 어디서 산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나눠드린다고 했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담가다오. 저번에 너무 조금 줘서 아쉽더라고. 사부인께서는 음식 솜씨는 좋은데 요요 손이 좀 작은 것 같아. 기왕 나눠줄 거면 한가득 담아주면 얼마나 좋으니?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복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마치 당연히 더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그것도 한 통씩이나 정성껏 담아드린 건데 시모는 그걸 가지고 속이 작다느니 한가득 담아주지 않았다는 둥 은혜도 모르는 짐승 마냥 굴었어요. 정말 사람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건지 싶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전복 김치를 공짜로 더 달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시누이 쪽 시댁에 배달까지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집안을 부려먹으려는 건지 슬슬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요. 아니 어머니 저희요 김치 회사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김장하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먹자고 만드는 김에 주변에 나눠드리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얻어드시려고 하면서 배달까지 바라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유, 나도 평소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실 우리 딸 사돈한테 청담동 유명한 김치집에서 담근 거라고 했거든. 그 집안 사람들이 고급스럽고 비싼 것만 먹는 스타일이라서 네 엄마가 담근 김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니? 서민들 먹는 백반집에서 만드는 김치라고 하면 어딘가 수준이 안 맞잖아. 어머님 말씀이 좀 그러네요. 백반집에서 만든 김치가 뭐 어때서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면서 엄마가 만든 전복김치는 또 가져가시겠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언제 부끄럽다고 했니?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 좀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냐는 거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에어로빅 가야 하는데 너랑 통화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으니까 이만 끊을게. 아, 예. 아무튼 그 전복김치는 꼭 담가라. 주소는 내가 문자로 보낼게. 어머니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저는 끊지 말라고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더 크게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딸년이나 어미년이나 그놈의 수준 타령하는 게 정말 웃겼죠. 지들이 부잣집 사람들도 아니면서 사돈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아이탁 엄청나게 해댔어요. 솔직히 그렇게 자아이탁을 해도 나한테 피해 안 주면 참겠는데 자꾸 나랑 우리 엄마한테 민폐를 끼치고 사람을 우습게 깔보는 게 기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 사람들을 참교육 시켜줘야겠다고 확실하게 엿먹여줘야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시누이 시댁에 김치를 들고 방문하게 됐어요. 분명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또 그 일을 순순히 해주고 있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 생각이 있어서 순순히 따르고 있는 척 하는 거였죠. 그날은 시모의 부탁으로 일부러 시모가 시누이 시댁에 방문하는 날에 맞춰서 찾아간 날이었는데요. 굳이 그날을 배달 날짜로 잡은 걸 보면 시모는 전복김치로 시누이 시댁에 생색내고 싶은 게 뻔했습니다. 어찌됐든 목적지에 도착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시누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누이는 어이없게도 마치 김치를 시킨 손님인 척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보고 기가 막혔지만 애써 감정을 꾹 참고 저희도 모르는 척 굴었죠. 시누이는 김치를 받고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가 문을 잡고 막았어요. 시누이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자 저희 엄마는 전복 김치는 보관법이 좀 까다롭다고 직접 보관법을 알려드려야 하니 잠시 집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다소 불편한 얼굴로 그냥 보관법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하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이 김치는 보관이 중요해서 꼭 앞에서 보관법을 보여주고 제대로 넣어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넣어드리겠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저희가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실랑이를 했고 결국 현관문 앞에서 투닥거리다가 소리를 들은 여자 한 명과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 여자를 시누이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 이 사람이 바로 신우의 시모인 듯 했죠. 제가 신우 시모 얼굴을 처음 보는 이유는 신우 결혼했을 때 시누이 시모가 그날 결혼식장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느라 결혼식 참석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때도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 서로가 서로 얼굴을 몰라서 이런 일을 꾸미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저희 엄마는 보관법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자초지종을 말했고 그러자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하고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구려지는 걸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안내를 받으며 김치 냉장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제가 김치 냉장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 김치통을 올리자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그럼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주시냐고 묻더군요. 저는 싱긋 웃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김치통 뚜껑을 확 열어 제꼈어요. 갑자기 김치통을 확 열자 저와 엄마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흠칫 놀랐어요. 하지만 이 흠칫 놀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김치통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시모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거든요. 우스꽝스럽게도 겁이 많은 시모는 심지어 자빠지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시모가 내용물을 보고 화들짝 놀란 이유는 김치통 안에 전복 김치가 아니라 생닭발이 들어있어서였어요. 심지어 발톱도 그대로 달려있는 완전 생닭발 말이죠. 신우도 시모만큼은 아니지만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며 대체 이게 뭐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김치예요? 아, 징그러. 대체 뭘 가져온 거야? 아니, 이게 뭐냐니. 닭발이잖아요. 닭발도 못 알아볼 정도면 눈이 상당히 안 좋으신가 보네. 아니, 뭘 가져온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딴 걸 가져왔냐고요? 일부러 이런 거예요? 에? 사람 망신 주고 농락하니까 재밌어요. 망신? 이보시오, 사돈 양반. 우리야말로 사돈 양반한테 농락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우리 딸을 우습게 알고 부려먹는 건 참을 수가 없지. 그동안 우리 집 닭발 맛있게 드셨지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돈 양반께서 직접 만들어 쳐 드세요. 당신 같은 진상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돈 양반이라니. 아니, 그냥 김치가게 사람들 아니었어? 얘 새아가야, 너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김치 가게에서 주문시킨 걸로만 알던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경악한 얼굴로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시누이는 차마 자기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무척 의아할 거예요. 닭발을 싫어한다고 해놓고 대체 왜 우리 엄마 가게에서 닭발을 시켰는지 궁금하시겠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은 시누이랑 제가 싸우고 나서 2주일이 지났을 때로 돌아갑니다. 저는 엄마 가게가 쉬는 날에 맞춰 친정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둘 다 분위기가 여간 심상치 않은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새아빠가 머뭇거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을 꺼내시더군요. 새아빠께서는 혹시 시누이가 저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누이랑 싸웠던 저는 순간 뜨끔했지만 태어난 척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너 말이다. 우리가 그때 진상 손님 한 명이 우리 골치 아프게 한다고 한 거 기억나지? 그럼요. 엄마랑 아빠가 그 사람 욕 엄청 했잖아요. 닭발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시켜 먹으면서 리뷰란에는 욕을 써대고 양이 적다느니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느니 악평 엄청 남긴다면서요. 다른 가게들은 리뷰 이벤트 하면서 공짜로 뭐 하나라도 주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다고 난리였다면서요. 맞아. 마음 같아서는 그 손님 주문 더 받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게를 새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진상을 참고 있었지. 근데 말이다. 그 진상 정체가 누군지 아니?
설마 그 사람이 저희 시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단다. 너네 엄마랑 나도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제가 친정에 방문하기 며칠 전 배달앱의 오류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배달 기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새아빠가 대신 그 진상 인간의 집에 배달을 갔었대요. 그때부터 출발하면 예상 도착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아 양해의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문자로 사죄의 문자를 쓰고 주문 내역에 써 있던 대로 초인종을 눌렀다고 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 남자가 나왔는데 남자는 배달 온 음식을 어리둥절하게 보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집 안쪽을 보며 당신 뭐 배달 시켰냐는 말을 하자 허겁지겁 어떤 여자가 뛰어왔대요. 그 여자는 남자의 손에 있는 배달 음식을 낚아챘고 눈치를 살살 보더니 배달을 시킨 이유에 대해 갑자기 변명을 늘어놓더랍니다. 남자 앞에서 쩔쩔매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새아빠를 노려보며 눈짓으로 빨리 꺼지라고 무언의 압박을 줬다고 해요. 새아빠는 그렇게 집을 나왔고 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감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을 때쯤 갑자기 항의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그 항의 전화의 주인공은 시누이였고 10분 늦었던 걸로 엄청 난리를 쳤대요. 시간을 맞춰서 가져다 줘야지 10분 늦은 바람에 남편이 퇴근해서 닭발시킨 걸 알아버렸지 않았냐면서 이거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대요. 새아빠는 어이가 없었지만 엄연히 늦은 건 사실이니까 사과하고 다음에 서비스를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번 주문 때 새아빠가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서비스를 드렸는데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시누이 얼굴이 어디선가 낯이 익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아빠는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만 본 사람이라도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하는데 처음엔 어디서 본 건지 생각이 나지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카톡 스토리에서 시부모님 생신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손님이 시누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였어요. 새아빠는 제가 결혼할 때 친아빠 역할을 대신해서 혼주석에 앉았기 때문에 상견례 했을 때도 시누이를 본 적 있고 결혼식을 했을 때도 시누이를 본 적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겉으로는 그토록 고상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몰래 닭발을 그렇게 꾸역꾸역 먹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새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저와 남편은 황당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우에게 아는 척하진 않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그 당시엔 신우한테 화가 많이 난 상태라 얘기하기도 싫었고 심해부가 닭발 온 거 봤다면서 우리 새아빠한테 지랄했다는 거 보면 애초에 그 닭발을 숨어서 먹는 것 같았거든요. 대체 뭔 이유 때문에 닭발을 남편 앞에서 먹기 싫어하는 건지 모르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치사하게 물고 늘어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또 전복김치를 달라는 둥 배달을 시켜달라는 둥 하면서 우리의 심기를 건든 거예요. 시모랑 시누이는 한 세트니 분명 시누이도 이 일을 알았을 게 분명했어요. 나랑 그렇게 싸워놓고도 김치는 또 얻어먹고 싶어 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성격 좋던 엄마도 참지 못하고 대체 너네 시댁은 왜 그러냐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시모랑 신우 둘 다 망신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와 엄마는 시누이와 시모의 말에 따르는 척 일을 꾸민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던 닭발을 개봉한 순간 엄마와 저는 시누이의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폭탄을 터뜨린 것이죠. 저는 제가 시누이의 새언니인 것을 밝히며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낱낱이 밝혔어요. 저희 아가씨가 말입니다. 그렇게 닭발 싸구려 음식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정작 우리 엄마가 만든 닭발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네? 우리 며느리가 닭발을 시켜 먹었다고요? 새아가야, 너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 그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너 내가 임신했을 때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 음식 잘못 먹어서 우리 손주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면 어쩌려고. 그렇게 신경 써서 먹으라고 했어도 정신을 못 차려. 어머님, 저요, 딱 한 번만 시킨 거예요. 그냥 임신을 했다 보니까 너무 땡겨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저희 집 단골 손님이시면서 일주일에 2번은 시키셨잖아요. 일주일에 2번? 한 번 먹는 것도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자주 먹었단 말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풀결하고 생긴 것도 징그럽게 생긴 음식을 먹었니? 너 그러면 나 몰래 그런 음식들을 다 시켜 먹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사부인, 진정하세요. 아유, 임신했다 보면 원래 잘 안 먹던 것도 땡기잖아요. 우리도 애 낳았으니 알지 않습니까? 사부인, 저는 임신했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런 역겨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부인도 설명해 보세요. 정말 이분들이 사부인의 사돈 식구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왜 이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 일절 없으시고 왜 서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사부인께서는 딸이랑 제가 부끄럽거든요. 청담동 비싼 김치집이라고 말하면서 배달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사실 저는 평범한 백반집 하는 여자랍니다. 8,000원짜리 백반을 하는 허름한 밥집을 안다 생각해서 부끄러우셨나 봐요, 저분이. 이거는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사부인, 대체 비밀을 몇 개나 숨긴 거예요. 8,000원짜리 밥집이면 개나 소나 가는 데인데 그런 데서 만드는 김치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려고 한 건가요? 이건 기만이에요, 기만. 저 모녀 둘이 정말 숨긴 게 맞아요. 사실 저희 가게에서도 아가씨가 진상짓도 많이 했었는데 서비스 달라고 띵깡 부리고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근데 이거 다 말하면 1시간 걸려서 말 못하는데. 이 미친년, 너 안 닥쳐? 얼굴이 시뻘개진 신우이는 갑자기 저를 잡아채더니 입을 틀어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곧이어 자기가 한 욕설을 깨닫고 우뚝 멈춰섰습니다. 멍청한 신우이가 흥분한 감정을 주체 못하고 본성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것이죠.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상황을 버티기 힘들다는 듯 뒷목을 잡았고 신우이랑 시모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부축하려 했지만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경멸 어린 표정을 지으며 그 인간들을 내쳤어요. 그 안절부절하던 표정이 어찌나 우습던지. 그렇게 우리는 신우이 시어머니 앞에서 시모와 신우이가 쩔쩔매는 모습을 비웃으며 시댁을 나왔어요. 뒤에서 신우이랑 시모가 우리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차 같은 표정으로 쫓아오는데 우리는 깔깔대며 그것들을 따돌려 바로 차에 탔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보려고 뒤에서 차를 따라오는 멍청한 짓을 하는 신우이를 보는데 끝까지 우스운 꼴을 보이는 게 그렇게 달리다가 결국 넘어지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차를 따라잡겠어요. 하긴 그런 바보니까 저희한테도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지요. 엄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시어머니 때문에 꽤 재밌는 일이 생겼거든요. 사실 저희는 신우이랑 시모가 그 뒤로 저희한테 엄청 난리를 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잠잠하더라고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4일 뒤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심지어 생각보다 공손한 태도라 놀랐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신우이의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시모랑 신우이를 참교육시키려는 생각 때문에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우리 백반 가게를 개나 소나라고 말하면서 모욕하거나 닭발 같은 음식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 굳이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말본새를 보니 거기도 썩 인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우리가 만든 음식과 우리 가게를 개무시하던 신우이 쪽 시어머니조차도
우리 엄마가 만든 전복 김치 맛을 잊지 못했대요.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백반집에서 만든 전복 김치여도 상관없으니 한 번만 더 먹어볼 수 없겠냐고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어 박장대소하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시모랑 시누이가 그 집안에 비해 조건이 처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누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딱 똑같은 결의 인간들끼리 만나서 짝짝꿍이 맞은 거였어요. 며느리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통제할 정도로 깐깐하지만 정작 시누이의 시어머니 본인도 식욕 하나를 못 이기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백반집이라고 후려쳐놓고 뻔뻔하게 다시 부탁을 해오는 밥 말아먹은 인성 또한 우리 시누이랑 너무나도 잘 맞는 집안 같더군요. 시모는 그렇게 자기랑 찰떡궁합인 자기 사부인을 위해 저에게 빌빌거리듯 계속 부탁해왔죠. 아우 얘 며느라가 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전복김치 그거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참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미안해서라도 이런 부탁은 못할 것 같은데. 그 난리가 나고도 저희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으세요? 아유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쩌겠니. 나라고 이런 부탁이 쉬운 줄 알아? 안 그래도 거짓말해서 우리 딸이랑 나랑 사돈한테 칵 찍혔는데 너희한테 전복김치라도 받아와야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니. 우리 딸 안 그래도 사부인이랑 사위 눈치 엄청 본다. 닭발 그거 하나도 맘대로 못 먹고 숨어서 먹었다는 것만 봐도 모르겠니. 사위한테 닭발 먹은 거 들켰을 때도 사정사정해서 사부인 귀에 겨우 안 들어가게 했는데 네가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다 들켜버렸잖아. 그러니까 네 신우 좀 불쌍하게 여겨다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음식도 맘대로 못 먹을 정도로 안 좋은 취급을 당하면서 저희 앞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무시한 거였잖아요. 그게 더 괘씸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 사과하마.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와서 미안하시다고 말하지 그러세요. 저희 친정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과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저도 찾아오신다고 하면 친정집에 가 있을게요. 어머 정말이야? 얘 그러면은 주소 찍어라. 내가 당장 갈란다. 아, 혼자 오시진 마시고요. 아가씨도 데려오세요. 아가씨도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 싸구려 같다고 욕한 거 사과하셔야죠. 시모와 시누이는 결국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말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에게 잘못했다고 하소연했고 시누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라도 더 사과하려고 애쓰더군요. 그 인간들의 모습은 그동안의 오만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빌고 나서야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전복 김치를 부탁했지만 저와 엄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절망하는 얼굴로 사과를 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발광을 했지만 저와 엄마는 생각만 해본다고 했지 언제 준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김치를 가지고 가고 싶으면 댁들이 직접 담가서 가지고 가라고 하며 시모와 시누이에게 전복 김치를 담그게 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시모와 시누이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조심스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복을 다듬고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서툰 손놀림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정말 가관이었죠. 재료 손질부터 배추 속 양념 만드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켰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입으로만 시켰어요. 시누이는 가끔씩 전복 껍질이 미끄러져 손을 놓치기도 하고 시모는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엄청 짜게 만드는 등 실수가 잦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며 그들이 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시모와 시누이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편함이 교차했지만 억지로라도 김치를 완성해야 했어요. 그리고 뒷설거지까지 싹 다 시켰죠.
신우는 시모한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지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김치를 가지고 갔네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요. 재료비까지 다 받았어요.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복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엄마와 저는 복수를 한 후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고한 시누이의 시어머니마저도 자존심을 굽히고 전복 김치를 먹고 싶어 할 정도면 우리 엄마의 김치가 엄청 맛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고민 끝에 전복 김치를 사업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테스트로 동네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나눠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죠. 자신감을 얻은 엄마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몰리고 나중에는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의 전복 김치는 아름아름 사랑을 받게 되었고 엄마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전복 김치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자 시모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어요. 시모는 이제 와서 엄마한테 알랑방귀를 끼며 다가오더군요. 엄마가 성공하니까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시모의 연락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엄마의 전복 김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엄마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동안의 억울함과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고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저와 엄마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동안 정말 많은 무시와 억울함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냈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셈이 되었죠. 인생은 결국 돌고 도는 법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